여러분은 만약 노후에 대출 하나 없는 7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통장에 현금 2억 원이 꽂혀 있다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나요? 이제 고생 끝났다. 남은 인생 아내랑 손잡고 여행이나 다니며 편하게 살면 되겠다 싶으시죠? 저도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빚 하나 없는 내 집이 있고 가게 정리하고 남은 생명줄 같은 2억 원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 저는 제가 노후 준비 상위 10% 안에는 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평화로운 착박이 지옥으로 변하는 데는 단돈 6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부부와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강물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식당에서 기분 좋게 점심을 먹었죠. 친구가 밥값이라며 10만 원을 먼저 계산하더라고요. 진수야, 밥은 내가 냈으니까 커피는 내가 시원하게 한 잔 사라. 친구가 웃으며 제 등을 툭 칠 때만 해도 저도 기분 좋게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전망 좋은 카페에 들어가 메뉴판을 본 순간 갑자기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4잔에 조각 케이크 몇 개 시켰을 뿐인데 계산서에 찍힌 금액이 6만 원이더라고요. 카드를 내밀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머니 속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제가 5초, 10초 바보처럼 주춤거렸던 모양입니다. 그 짧은 찰나를 놓치지 않고 친구 녀석이 제 손을 획 가로채더니 자기 카드를 내밀더군요. 야, 됐다. 그냥 내가 낼게. 진수, 너 요즘 힘들면 넣어둬. 그 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냐, 무슨 소리야. 내가 낸다니까. 자존심 때문에 소리는 질렀지만 사실 제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2억 원이나 있는 놈이 왜 고작 6만 원에 벌벌 떠냐고요? 그게 바로 은퇴자의 공포라는 겁니다. 저희 부부 대출은 없지만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고작 130만 원입니다. 그런데 광명에 7억짜리 집이 있고 통장에 현금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은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매달 30만 원 넘게 꼬박꼬박 뜯어갑니다. 여기에 아파트 관리비 35만 원, 각종 세금에 최소한의 식비까지 더하면 아무리 아껴 써도 매달 50만 원씩 적자가 납니다. 통장에 있는 2억 원은 제 여윳돈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발생하는 그 적자를 메꾸며 내가 죽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 마지막 모래시계였던 겁니다. 커피값으로 나가는 6만 원은 제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저희 부부의 노후 수명을 며칠씩 갉아먹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얻어먹기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 미옥 씨는 창밖만 보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당신 아까 친구 앞에서 꼭 그래야 했어? 내 얼굴이 다 화끈거려. 그 원망 섞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7억짜리 아파트 깔고 앉아 현금 쌓아둔 부자로 보이겠지만 실상은 6만 원짜리 커피 한 잔에 자존심을 팔아야 하는 비참한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뜨거운 감자탕 솥 앞에서 뼈를 깎으며 일했는데 왜 제 노후는 이 번듯한 아파트 안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빚 하나 없는 집이 왜 독이 되는지, 그리고 통장에 2억 원이 있어도 왜 우리는 매일 가난에 허덕여야 하는지, 그 뼈아픈 진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저희 부부는 이 화려한 감옥에서 탈출해 다시 웃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집값에 취해 있다가 정말 굶어 죽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처절한 진실을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제 몸에서는 들깨가루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면 시장에 나가 돼지 등뼈를 고르고 하루 종일 펄펄 끓는 대형 가마솥 앞에서 땀을 흘리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죠. 감자탕 솥, 그거 하나가 20kg가 넘습니다. 그걸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다 놨다 하니 제 무릎과 허리는 진작에 다 타버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뼈마디가 쑤셔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 보면 그 고통도 잊고 살았습니다. 진수 씨, 이제 그만 쉬어야 하는 거 아냐? 무릎이 다 나갔잖아.
아내 미옥 씨가 제 파스 붙인 다리를 보며 눈시울을 붉힐 때마다 저는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고. 우리 자식들 장가 보내고 광명에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했으니 이제 다 왔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노후가 완벽한 줄 알았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7억짜리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샀을 때 친구들은 저를 보고 자수성가의 표본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집이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코로나였습니다. 평생 장사만 알던 놈이 세상 돌아가는 눈치는 없어서 하필이면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아파트를 샀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광명에 발도 못 붙인다는 부동산 업자의 말에 덜컥 영끌을 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식당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손님들로 북적거리던 홀은 텅 비어버렸고 배달로 겨우 연명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임대료는 밀려가고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는 괴물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빌려준다는 코로나 대출이 구원줄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장사 잘 되면 갚으면 되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사업자 대출을 3천만 원이나 더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몇 달은 버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년 겨울 저는 20년 동안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식당을 접기로 결심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러 가던 날 손때 묻은 테이블과 뚝배기들을 단돈 몇십만 원의 고물상에 넘기는데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사장님 감자탕이 제일 맛있었는데. 단골 손님 한 분이 건넨 그 따뜻한 한마디가 그날은 왜 그리 아프게만 들리던지. 텅 빈 가게 안에서 아내 미옥 씨와 둘이 앉아 남은 소주를 들이켜는데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꺽꺽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폐업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급하게 빌려 쓴 사업자 대출 3천만 원이 문제였죠. 은행에서는 폐업하면 그 돈을 당장 일시 상환해야 한다고 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사업자 대출이라 사업자를 없애시면 바로 갚으셔야 합니다. 냉정한 은행 직원의 목소리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식당 보증금 빼고 주방 기계판 돈 다 합쳐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당장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결국 평생 아끼고 아껴둔 쌈짓돈과 퇴직금이나 다름없던 적금을 깨서 그 대출부터 갚아야 했습니다. 가까스로 빚은 다 정리했지만 제 손에 남은 건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대출 하나 없는 광명의 7억짜리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모든 대출을 다 상환하고 남은 현금 2억 원. 남들은 그게 어디냐, 빚도 없는데 2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식당 문을 닫고 나니 제 수입은 딱 끊겨버렸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매출 전표 대신 이제는 돈 내라는 고지서만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2억 원이라는 숫자. 처음에는 든든해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숫자가 마치 제 남은 수명처럼 보이더라고요.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통장에서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 300만 원씩 빠져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심장이 오그라드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진수 씨, 이제 우리 연금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 정말 괜찮을까? 밤늦게 거실 불을 끄고 앉아있는 아내 미옥 씨의 뒷모습이 왜 그리 작아 보이는지. 대출 없는 집 한 채 있으면 장땡인 줄 알았는데 왜 저는 20년 전 빈손으로 시작할 때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이제 고작 68세. 앞으로 20년 아니 30년을 더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제 손에 남은 이 2억 원은 과연 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돈이 다 떨어지는 날 저희 부부는 이 광명 아파트에서 쫓겨나 차가운 거리로 내몰리게 될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은퇴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던 제 예상은 첫 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는 순간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거든요. 가게를 완전히 정리하고 며칠 동안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알람 소리에 맞춰 기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내 무릎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가마솥을 더는 안 봐도 된다는 게 처음에는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2억 원이라는 숫자를 수시로 확인하며
아내 미옥 씨에게 호기롭게 말했죠. 미옥 씨, 우리 평생 고생 많았잖아. 이제 대출도 없고 현금도 이 정도면 넉넉해. 우리도 이제 남들처럼 좀 누리면서 살자고. 안 그래? 아내는 그저 말없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광명에 내 이름으로 된 7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빚 하나 없이 통장에 2억 원이 있으니 누가 봐도 성공한 노후처럼 보였을 겁니다. 평생 감자탕 국물 냄새 풍기며 자식들 키워낸 저에게 주는 훈장 같았죠. 동네 친구들을 만날 때도 제 어깨에는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야, 진수야. 너 이제 건물주만 되면 완벽하겠다? 광명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현금까지 쥐고 있으니 부럽다 부러워. 이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농담에 저는 괜히 어깨를 으쓱하며 골든벨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내가 낸다. 다들 비싼 거 시켜. 그날 점심값으로 20만 원 넘게 긁으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땀 흘려 번 돈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이 저를 취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가는 돈은 눈에 보이지만 들어올 돈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말이죠. 가게를 접은 지 딱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여름이라 에어컨을 좀 틀었다고는 하지만 고지서에 찍힌 42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옥 씨,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우리 둘밖에 안 사는데? 아내는 가계부를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당신 식당 할 때는 식당에서 씻고 밥 먹고 다 했잖아요. 이제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전기세, 수도세가 당연히 많이 나오죠. 그때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 경조사는 왜 그리도 많은지 한 번 나갈 때마다 기본 10만 원, 20만 원씩 숭숭 빠져나갔습니다. 수입이 있을 때는 그까짓 거 하고 넘겼던 돈들이 이제는 제 살점을 떼어가는 것처럼 아프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하더라고요. 당신, 우리 너무 돈을 막 쓰는 거 아니에요? 현금 2억 원이 큰 돈 같아도 우리 앞으로 30년 넘게 살아야 하잖아요. 조금씩 아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집이 7억짜리고 현금이 2억 원인데 우리가 무슨 거지야?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사실 그 화는 아내에게 낸 게 아니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느끼는 제 안의 공포를 감추기 위한 비명이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퇴하면 돈 쓸 일이 확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 들어갈 곳은 더 정교하고 집요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을 안 하니 몸은 편해졌지만 머릿속은 매일 돈 계산으로 복잡해졌습니다. 밤마다 거실에 혼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려보곤 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최소한으로 숨만 쉬고 살아도 250만 원은 들더라고요. 연금은 부부 합쳐서 130만 원 남짓인데 매달 12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겁니다. 1년이면 1,500만 원, 10년이면 1억 5천만 원. 20년을 버티기에는 현금 2억 원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씨, 아직 안 자요? 어둠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저는 황급히 계산기를 숨겼습니다. 가장으로서, 성공한 남편으로서 보여주고 싶었던 제 자존심이 그 얇은 계산기 숫자 하나에 무너지는 걸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세금 폭탄과 배신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날아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아직 남은 게 있었다는 걸 저는 그때 주민센터에서 날아온 통지서를 보고야 알게 되었습니다. 광명 아파트가 효자인 줄 알았는데 그 녀석이 제 뒤통수를 후려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이 효자 노릇을 한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진수 씨, 이제 65세 넘었으니까 부부 합쳐서 매달 60만 원 넘게 들어올 텐데 그게 어디야? 그걸로 통신비 내고 공과금 내면 딱이지. 공원에서 만난 동네 형님이 건넨 그 말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든든해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130만 원에 기초연금 60만 원만 더해지면
어떻게든 현금 2억 원은 안 건드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서류를 챙겨서 아내 미옥 씨와 함께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미옥 씨, 우리 오늘 가서 신청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주민센터 안은 평일인데도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머니 속의 신분증을 만지작거리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한다는 자부심까지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세금 한 번 안 밀리고 성실하게 장사해온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 차례가 되어 상담 창구에 앉았을 때 제 기대는 단 5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 신분증을 조회하던 젊은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모니터를 쳐다보더라고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두 분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저희 이제 수입도 하나 없고 나이도 다 찼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직원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된 광명 아파트가 7억짜리로 잡혀 있으시고요. 여기에 금융 자산,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현금이 2억 원이나 있으셔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십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수입이 없으니 당연히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국가는 제가 가진 집과 현금을 소득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광명에 있는 이 아파트가 빚 하나 없이 제 소유라는 게 이럴 때는 독이 되더군요. 아니, 이 사람이 보세요. 이 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이지 여기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은 우리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남긴 마지막 목숨줄인데 그게 있다고 연금을 안 주면 우린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소득 인정액 계산법이 그렇습니다. 대도시에 사시니까 공제액이 좀 있긴 하지만 부부 합산 기준으로 300만 원이 훌쩍 넘게 계산되셔서 하위 70%에 못 들어오세요. 옆에 있던 아내 미옥 씨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말리더라고요. 당신 그만해요. 이 사람이 무슨 죄라고 그래요? 법이 그렇다는데.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제 자존심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오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저보고 부자라고 합니다. 7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2억 원이나 가졌으니 나라.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상위 클래스라고 공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길거리에 나앉은 거지보다 더 처참한 걸까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초연금 탈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입이 없으니 건강보험료라도 줄어들 줄 알았는데 직장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던 제 계획까지 무참히 깨져버렸거든요. 아들 녀석 직장 건강보험에 밑으로 들어가려고 전화를 했더니 공단에서는 또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높으시고 금융소득도 있으셔서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반이라도 내줬지 이제는 오롯이 제 생돈으로 매달 32만 원이라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니. 기초연금 60만 원을 기대하고 갔다가 오히려 매달 30만 원 넘는 생돈이 뜯기게 생긴 현실 앞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광명 사거리 시장을 지나가는데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콩나물 값을 깎는 할머니들이 보이더군요.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부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들은 기초연금이라도 꼬박꼬박 받으실 텐데 저는 번듯한 아파트라는 감옥에 갇혀서 겉만 번지르르한 빈털터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진수 씨,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이러다 통장 돈 다 쓰면 나중에는 이 집이라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걱정 섞인 질문에 저는 대답 대신 입술만 꽉 깨물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건 국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다 퍼주었다고 생각했던 자식들, 그 자식들이 이 2억 원이라는 돈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을 때 제 노후는 진짜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인정해준 그 부자라는 이름표가 제 자식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참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넘쳐나는 시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 오늘 빠져나간 돈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알람 소리보다 무서운 게 은행에서 날아오는 자동이체 완료 문자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 오늘도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겠구나 하는 공포입니다. 가게를 할 때는 하루 매출이 적으면 내일 더 팔면 된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들어오는 구멍은 막혀 있고 나가는 구멍만 뻥 뚫려 있는 기분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내 미옥 씨와 머리를 맞대고 가계부를 적어보니 현실은 더 참혹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은 부부 합쳐서 130만 원입니다. 그런데 빚 하나 없는 7억짜리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35만 원씩 나옵니다. 거기에 주민센터에서 뒷목 잡게 했던 건강보험료가 매달 32만 원이죠. 통신비와 각종 세금, 기본보험료만 더해도 이미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럼 남는 돈은 딱 30만 원입니다. 이 30만 원으로 한 달 식비를 해결하고 경조사 챙기고 가끔 아픈 곳 병원이라도 가야 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결국 매달 부족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은 통장에 있는 현금 2억 원에서 야금야금 꺼내 써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르는 건 다 퍼줬다고 생각했던 자식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버지, 요즘 광명 아파트값 또 오른 거 아시죠? 역시 아버지는 선견지명이 있으세요. 칭찬처럼 들리는 그 말 뒤에 숨겨진 뉘앙스를 저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아들 녀석은 지금 전셋값 올려달라는 집주인 등살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 오르면 뭐하냐? 팔 것도 아닌데. 제가 짐진 무뚝뚝하게 대답하자 아들이 슬그머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버지는 현금도 2억 원이나 쥐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지금 한 달에 이자 내는 것도 벅차서 숨이 넘어가는데 아버지는 노후 준비 완벽하게 하셔서 정말 부러워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자식 눈에는 제가 9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부자로 보이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광명에 집도 있고 현금도 많으니 우리가 좀 도와달라고 해도 되겠지? 하는 그 마음이 수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커피값 6만 원에 벌벌 떨던 그날 친구들도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돈도 많으면서 왜 저렇게 궁상을 떨까? 그 사람들은 제가 가진 통장의 숫자는 보지만 그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는 보지 못합니다. 한 번은 딸아이가 집에 놀러와서 과일 상자를 내려놓으며 그러더군요. 아빠, 이번에 손주 돌잔치 크게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가족들끼리 밥이나 먹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딸아이 눈은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현금 2억 원이나 있는데 손주 돌반지 한도는 해주겠지? 하는 기대가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옥 씨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 돈 지킬 수 있을까? 자식들 힘들어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데 그렇다고 이 돈 주면 우리 당장 내일은 어떻게 살아요? 아내의 젖은 목소리에 저는 대답 대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퇴하고 돈 걱정 없이 자식들 재롱 보며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식들이 제 돈의 가치를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가진 2억 원이 자신들의 고단한 삶을 해결해 줄 마법의 지팡이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돈을 안 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돈 있는 척을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나 이제 돈 없다. 나도 힘들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광명에 7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자랑했던 제 입이 이제는 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위기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우리가 이 2억 원을 안심하고 믿고 있었던 그 짧은 평화의 시간 동안 아내 미옥 씨의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던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던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2억 원이 얼마나 순식간에 녹아 없어질 수 있는 얼음 조각인지를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집 거실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계부를 덮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당장 변하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옥 씨, 우리 너무 궁상 떨지 말고 살자고. 통장에 2억 원이나 있는데 이거 썩혀서 뭐 하겠어? 제가 먼저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매달 150만 원씩 적자가 난다고 해도 2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10년은 버틸 수 있는 돈이고 그 사이에 아파트 값이 더 오르거나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어떻게든 길은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절약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조금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내 미옥 씨가 평소 사고 싶어 했던 밝은색 코트도 한 벌 사주고 주말에는 광명집 근처가 아니라 일부러 멀리 나가서 10만 원 넘는 한정식도 사 먹었습니다. 카드 결제 문자가 날아올 때마다 가슴이 따끔거렸지만 밝게 웃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그 정도 돈은 써도 되는 성공한 퇴직자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진수 씨,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라도 한번 다녀올까요? 식당 하느라 우리 20년 동안 비행기 한 번 제대로 못 탔잖아요. 아내의 수줍은 제안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금 2억 원. 그 숫자가 제 눈을 가리고 마음을 맞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오랜만에 자식들도 다 불렀습니다. 집 앞 갈비집에서 고기를 굽고 손주 녀석들에게 용돈으로 5만 원짜리 몇 장씩 쥐어줬죠. 아버님, 요즘 컨디션 좋아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역시 돈이 최고인가 봐요. 며느리의 농담 섞인 말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이 맛에 평생 그 뜨거운 솥 앞에서 버텼지 싶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그 2억 원이 사실은 모래로 쌓은 성이었다는 것을요. 파도가 한 번만 크게 치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신기루였다는 걸 말입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돈을 쓰는 건 정말 쉽더라고요. 한 달에 200만 원만 쓰자고 다짐했는데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어느새 300만 원, 400만 원이 우습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직 통장에는 1억 8천만 원이나 남아있잖아. 이 정도는 써도 돼. 라며 제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알았는데요. 우리가 제주도 푸른 바다를 보며 웃고 있던 그 시간에도 세상은 저희 부부를 벼랑 끝으로 밀어낼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다는 걸 저는 제주도에서 돌아온 그날 밤에야 깨달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닥에 흩어져 있던 각종 고지서와 서류 봉투들. 그걸 집어드는 순간 제 몸을 감싸고 있던 달콤한 마취 기운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재산세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는 통지서, 그리고 아내 미옥 씨의 건강검진 결과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병원의 우편물까지.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절망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주 잔인하게 저희 부부를 찾아왔거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인생은 제가 조금 살만해졌다 싶으면 여지없이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가진 이 집과 현금이 방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방패가 아니라 저를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는 밧줄이었습니다. 진수 씨, 나 갑자기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제주도 여행의 피로 때문인 줄 알았던 아내의 그 한마디. 그게 우리 부부의 가짜 평화를 끝내는 종소리가 될 줄은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되시죠? 집값이 올랐다는 소식에 입가에 미소가 번지시나요? 부디 조심하십시오. 그 안도감이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을 때 진짜 위기는 조용히 당신의 발밑까지 차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은 그 믿기지 않는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푸른 바다를 보며 아내와 행복한 노후를 꿈꿨던 그 시간이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던 것처럼 아주 잔인한 소식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딱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아들 녀석이 저녁 늦게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어주는데 평소 번듯하던 아들 녀석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옷매무새는 엉망이 된 채로 제 앞에 무릎을 턱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다그쳐 묻는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 미옥 씨는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벽을 짚고 서 있더군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친구 말만 믿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주식이니 코인이니 하는 것에 손을 댔던 겁니다. 처음에는 좀 따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손실을 메꾸겠다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1억 5천만 원을 안 갚으면 회사에 압류가 들어오고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광명집도 있고 현금 2억 원 있으시잖아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갚을게요. 저희대로 무너지면 제 처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통곡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지는데 저는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은 제가 통장에 2억 원을 쥐고 있다는 걸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제 노후의 마지막 생명줄이라는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살기 위해 부모의 목줄을 끊어달라고 매달리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 돈을 주면 저와 미옥 씨는 어떻게 될까요? 매달 5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이 생활에서 그나마 버팀목이 되어주던 2억 원이 사라지면 우리는 당장 내일 관리비 걱정부터 해야 합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겠다는 자식을 모른 척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미옥 씨가 옆에서 흐느끼며 제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우리 아들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돈이야 또 어떻게든 되겠지만 사람은 살려야죠. 아내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시커먼 숫덩이가 되었습니다. 돈이 어떻게 다시 된다니요? 이제 우리는 일할 곳도 기력도 없는데 그 돈이 어디서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겨우 진정시켜 돌려보내고 난 뒤 아내 미옥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제주도 여행 때부터 좀 어지럽다더니 극도의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혈압이 폭발한 겁니다. 급하게 119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가는데 제 머릿속은 온통 돈 계산뿐이었습니다. 아들한테 1억 5천만 원 주고 아내 수술비랑 입원비 나가면 남는 게 뭐가 있지? 그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돈 걱정부터 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응급실 차가운 복도에 앉아 있는데 광명에 있는 7억짜리 아파트가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이까짓 콘크리트 덩어리가 뭐라고 팔지도 못할 집 한 채 때문에 우리는 왜 국가에서 주는 연금도 못 받고 자식한테는 돈 많은 부모로 찍혀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들이 빌린 돈은 1억 5천만 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진우가 저한테 빌린 돈 5천만 원도 이번 주까지는 좀 해주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 가정이 파탄 나게 생겼어요. 결국 아들이 필요로 하는 돈은 제 통장에 있는 2억 원 전부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설계라도 한 것처럼 제 노후 자금의 마지막 한 푼까지 탈탈 털어가려는 잔인한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 잊고 아내랑 같이 약이라도 먹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현금 2억 원이 있을 때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더니 그게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세상 모든 게 어둠으로 변하더라고요. 아내의 중환자실 모니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리는 그 새벽, 저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지독한 고독과 마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감자탕 솥앞에서 정직하게 일한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녀석을 살리겠다고 돈을 내주는 순간 저희 부부에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짜 법적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증여하는 순간 발생하는 세금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더 가파르게 깎여나갈 우리의 생명줄. 저는 과연 아들을 살리고 우리 부부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퍼주고 빈털터리가 되어 광명 아파트 거실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결국 제 손으로 그 2억 원을 보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이체 완료라는 네 글자가 떴을 때 제 심장 한쪽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감자탕 솥앞에서 무릎이 닳도록 일해서 모은 제 인생 전부가 손가락 클릭 한 번에 먼지처럼 사라지더라고요.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 0. 그 숫자를 보는데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아들은 돈을 받자마자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곧 갚을게요라는 짧은 문자 하나를 남기고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하더니 막상 급한 불을 끄고 나니 부모의 안부보다는 자기 살 길 찾기에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아내 미옥 씨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병원비 결제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저는 간호사들의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에게 전 재산을 주었다는 소식을 들은 딸아이가 집으로 찾아와 난리를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아빠, 정말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우리랑 상의 한마디 없이 그 돈을 오빠한테 다 줘요? 평소 순하던 딸아이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빠가 죽게 생겼다는데 그럼 어떡하냐? 제 호통에도 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나중에 아빠 엄마 아프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오빠가 그 돈 갚을 것 같아요? 절대 못 갚아요. 이건 아빠 노후 자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다고요. 딸아이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식을 살리면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이 사라진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신만 곰팡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딸은 오빠를 증오하게 됐고 저는 자식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초라한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 미옥 씨를 볼 때였습니다. 아내 눈을 도저히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평생 고생만 시키고 마지막 남은 약값까지 자식놈. 사고 친 거 수습하느라 다 써버린 제가 너무나도 무능해 보였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돈이 없다는 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영혼이 갉아먹히는 고통이었습니다. 당장 아내 퇴원비 400만 원을 구할 길이 없어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진수인데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상대방이 눈치를 채고 전화를 끊거나 야, 광명에 7억짜리 아파트 있는 놈이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래? 라며 비웃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차가운 공기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난방비라도 아끼려고 보일러를 끄고 두꺼운 겉옷을 껴입은 채 거실에 앉아 있으면 벽면에 걸린 광명. 아파트 등기 권리증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7억짜리 집 주인인데 정작 제 주머니에는 아내 약값으로 쓸 1만 원짜리 한 장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돈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건강이 아니라 자존감이었습니다. 슈퍼에 가서 유통기한 임박해서 반값 할인하는 우유를 집어들 때 누가 저를 볼까봐 모자를 푹 눌러 쓰는 제 모습이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감자탕 사장님 소리 들으며 큰 소리 치던 정진수는 어디 가고 이제는 500원, 1000원에 벌벌 떠는 노인네만 남았더라고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병실에서 고생하는 아내를 두고 저 혼자 이 차가운 집에서 뭘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피하고 딸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 잘난 7억짜리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세상에 저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병원까지 버스로 40분이라는 생각에 그 먼 거리가 더 무섭고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아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갚아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걸 본 순간이었습니다. 지 아버지는 약값이 없어서 폐지라도 주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들 녀석은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며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저놈을 위해 내 목숨 같은 2억 원을 줬던가. 내가 저놈 살리려고 아내 병원비까지 포기했던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산 이 집의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생겼거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날아온 체납 고지서와 함께 생각지도 못한 법원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보낸 그 2억 원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탈세의 냄새를 맡고 조사를 나오겠다는 통보였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이제 나라에서 세금까지 더 내라고 독촉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과연 이 무덤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무너지는 건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전 재산 2억 원을 날렸을 때도 아내가 쓰러졌을 때도 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를 바닥까지 끌어내린 건 작고 반짝이는 돌반지 한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녀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염치도 없는 녀석이 제 딸아이, 그러니까 제 친손주 돌잔치를 한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아버지, 그래도 첫 손주인데 얼굴은 보셔야죠. 호텔에서 작게 하니까 꼭 오세요. 그 목소리가 왜 그리도 당당하게 들리던지 수화기를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속도 모르고 아내 미옥 씨는 병상에서 일어나 옷장부터 뒤적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선영이 첫 돌인데. 그래도 할아버지가 금반지 하나는 해줘야지.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그래도 한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 않겠어요? 아내의 그 순진한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은 시커먼 숫덩이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돌반지 한 돈이 세공비까지 합치면 100만 원 가까이 한다더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0만 원, 30만 원이면 샀던 것 같은데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의 계산은 현실 앞에서 무참히 깨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광명 사거리 금은방을 찾아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돌반지들을 보는데 침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돌반지 한 돈에 얼마예요? 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시세로 세공비까지 하면 98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하시면 조금 깎아드리고요. 주머니 속 지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거기엔 병원비 내고 남은 꼬깃꼬깃한 1만 원짜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이미 영원인지 오래고 카드 한도는 아내 수술비로 다 써버려서 긁을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7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주인이라는 사람이 친손주 돌반지 100만 원이 없어서 가게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꼴이라니. 가게 주인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저는 급하게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문에 머리를 박고 울었습니다. 진수야, 너 참 못났다. 평생 감자탕 팔아서 집 한 채 사면 뭐하냐? 손주 돌반지 하나 못해주는 늙은이가 무슨 할아버지라고. 옆자리에 앉은 젊은 사람이 저를 쳐다보든 말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잔치 당일 저희 부부는 가지 못했습니다. 미옥 씨, 내가 몸이 좀 안 좋네. 그냥 우리 축의금이나 조금 보내고 말자. 거짓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실 축의금으로 보낼 10만 원조차 없어서 아파트 관리비 낼 돈을 미리 빼돌려야 했거든요. 딸아이 돌잔치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나타나니 아들 녀석에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돈 빌린 건 잘못했지만 그래도 손주 돌인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냥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내 자식 살리겠다고 내 노후 자금 2억 원을 통째로 바쳤는데 정작 저는 그 아들 녀석한테 냉정한 할아버지 소리를 듣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 미옥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울더군요. 여보, 우리 정말 거지가 된 거예요? 광명에 이 큰 집 놔두고
우리 손주 돌잔치도 못 가는 처지가 된 거냐고요. 아내의 젖은 목소리가 차가운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가난보다 무서운 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부부가 드라이브 가자고 할 때 커피값 6만 원에 벌벌 떨던 건 약과였습니다. 이제는 가족들 모임에도 못 가고 경조사 명단에서 제 이름을 스스로 지워야 하는 그 사회적 죽음이 저를 더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서울 사람들은 집값 오르면 다 부자 되는 줄 알지만 저처럼 수입 없는 노인네들한테 집값은 그냥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7억짜리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당장 내일 먹을 쌀 돈이 없어서 아내 눈치를 봐야 하는데요.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고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이라도 아프면 택시비 1만 원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거든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미옥 씨, 우리 그냥 이 집 팔고 저기 시골 들어가서 조용히 살까? 제 제안에 아내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거 우리 자식들 물려줘야 하잖아요. 당신 평생 고생해서 일군 유일한 재산인데 이걸 어떻게 팔아요? 아내의 그 고집이 그날은 왜 그리도 원망스럽던지. 자식들은 이미 우리를 돈 나오는 화수분으로만 보고 있는데 아내는 끝까지 자식들을 위해 이 콘크리트 덩어리를 지키겠다고 하더군요.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7억짜리 감옥에 갇혀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우리 부부의 미래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자식들이 준 것도 국가가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외면해왔던, 하지만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줄 수 있었던 그 제도를 다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저는 과연 이 비참한 사투를 끝내고 다시 인간답게 살 수 있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광명의 야경은 여전히 번쩍거리고 화려하더군요. 하지만 집안은 보일러조차 제대로 틀지 못해 냉골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아들 녀석에게 다 털리고 남은 빈 통장과 관리비 연체 독촉장만 들려 있었죠. 7억짜리 번듯한 내 집 거실에 앉아 있는데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제 자존심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굶겨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옥 씨,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제명에 못 죽어. 저 아파트가 뭐라고 우리 목숨을 갉아먹게 놔둬. 제 말에 아내는 그저 이불을 끌어올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그 마지막 고집이 아내를 버티게 했겠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자식은 이미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며 우리를 잊었고 나라는 우리를 부자라고 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우리를 구할 사람은 우리 자신뿐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평생을 내 집 한 채는 자식 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노인네가 그 마음을 꺾는 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의 손을 끌고 무작정 한국주택금융공사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는 버스비 3,000원이 전 재산이었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상담 창구에 앉아 주택연금에 대해 묻는데 목소리가 자꾸 떨리더라고요. 저기 광명에 7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담원은 친절하게 모니터를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68세시고 아파트가 7억 원이면 매달 평생 동안 약 18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집에 계속 사시면서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을 맡기면 당장 쫓겨나는 줄 알았는데 죽을 때까지 내 집에 살면서 나라에서 월급처럼 돈을 준다니요.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130만 원의 주택연금 180만 원을 더하면 우리 부부 수입이 월 310만 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굴러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고집했던 자식 물려주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말입니다. 상담원이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요즘은 자식들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시는 걸 더 좋아해요. 나중에 부모님 병원비 감당 못해서
가족 불화 생기는 것보다 이게 훨씬 효도하는 길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식 살리겠다고 2억 원을 다 퍼주고도 돌잔치에 못 가서 욕을 먹던 제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내 미옥 씨도 처음에는 망설이더니 매달 180만 원이 통장에 찍힌다는 소리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남 눈치 안 보고 병원 가고 고기도 좀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아내의 그 한마디에 저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상담 창구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나니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문제도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흐름이 생기니 매달 나가는 30만 원 넘는 건보료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주는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부자라고 손가락질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제도를 잘 찾아보니 살아날 구멍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 녀석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아들이 전화를 해서 노발대발하더군요. 아버지,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연금을 신청하세요? 제 상속분은 어떡하고요? 아들의 그 뻔뻔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줄 2억 원은 이미 다 줬다. 이제 이 집은 내 상속분이 아니라 내 목숨값이다. 다시는 내 돈 탐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2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집을 담보로 잡히고 나니 비로소 진짜 내 집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자식들 눈치 보느라 집값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감옥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부부를 끝까지 책임져줄 든든한 보호막이 된 겁니다.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고 막막하게 느껴졌던 지난날의 공포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택시비 1만 원 아까워하지 않고 아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요. 진작 이렇게 마음을 비웠으면 우리 미옥 씨가 쓰러질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뿐인 7억짜리 집 주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 소유는 조금 깎이더라도 매달 180만 원 쥐고 웃으며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노후를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얻은 소중한 기회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그리고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뼈아픈 조언을 남기려고 합니다. 인생은 70세부터라는 말, 돈 없으면 거짓말이지만 현금 흐름이 있는 노인에게는 그게 진실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20년 넘게 감자탕 솥 앞에서 뼈다귀를 나르며 제가 배운 건 뜨거운 불 앞에서는 요령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후라는 인생의 더 뜨거운 불 앞에서는 제가 평생 믿어왔던 상식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더라고요. 통장에 현금 2억 원이 있고 광명에 7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성공한 줄 알았던 제 오만이 우리 부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겪은 이 지옥 같은 시간을 통해 깨달은 진실을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동산 자산의 화려한 이름표에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7억짜리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집은 나에게 밥 한 끼, 커피 한 잔 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주머니에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매달 수십만 원씩 뜯어가는 화려한 감옥일 뿐입니다. 은퇴자에게 가장 힘이 센 건 수십억짜리 집값이 아니라 내 손에 당장 쥐어지는 현금 50만 원, 1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현금 흐름이 막힌 부동산은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에게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절대 다 보여주지 마십시오.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만큼 비참했던 건 아들이 제 통장에 있는 2억 원을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 돈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가진 현금은 자식에게는 보험금처럼 보이고 부모에게는 목숨값입니다. 그걸 다 보여주는 순간 자식은 기대를 하게 되고 부모는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차라리 나 이제 돈 없다.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엄살을 부리십시오. 그게 자식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는 주택연금을 집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내 평생 일군 재산을 나라에 줘버리면 자식은 어떡하냐며 끝까지 버텼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건 국가가 주는 마지막 구원줄입니다. 자식에게 집 한 채 물려주려다 내가 먼저 굶어 죽으면 그게 무슨 부모 노릇입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주택연금 신청해서 자식 손 안 벌리고 사는 게 최고의 유산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주택연금 받고 나서 가장 좋은 건 아내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310만 원의 현금. 이게 있으니 아내 병원비 걱정도, 손주 용돈 걱정도, 친구들 커피값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비록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줄 집은 작아지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부부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시니어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가난보다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경조사에 못 가고 친구들 모임에서 입을 닫게 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죽음에서 저를 구해준 건 광명의 7억짜리 집값이 아니라 매달 통장에 찍히는 연금 숫자였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는 건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주머니 사정입니다. 감자탕 사장님으로 잘 나갔던 시절은 잊으십시오. 지금 당장 내 아내와 따뜻한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그 현실적인 능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이 들면 돈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돈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정교하고 비겁하게 우리를 공격하더라고요. 병원비, 약가, 경조사비, 그리고 손주 녀석 돌반지까지. 준비되지 않은 노후 자금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아들 녀석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을 원망하기 전에 제 노후를 자식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맡기려 했던 제 어리석음을 먼저 반성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 돈은 내가 다 쓰고 갈 거다. 너희도 너희 힘으로 살아라. 이렇게 선언하고 나니 비로소 아들과의 관계도 비정상적인 구걸에서 정상적인 가족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아내 미옥 씨와 집 앞 식당에서 소갈비를 먹었습니다. 여보, 주택연금 들어오니까 정말 마음이 편하네요. 당신 얼굴도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아내의 그 한마디에 소주 한 잔이 달콤하게 느껴지더군요. 광명의 7억짜리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 부부를 끝까지 지켜줄 든든한 금고가 되었습니다. 현금 2억 원은 사라졌지만 매달 들어오는 310만 원의 연금이 저희를 다시 웃게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조금은 불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대한민국 6070 시니어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집값이 아니라 현금 흐름에 목숨을 거십시오.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를 이길 현금이 없으면 망합니다. 둘째, 자식에게 전 재산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자식은 보험이 아니라 부양의 대상일 뿐입니다. 셋째, 주택연금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집으로 내 노후를 책임지는 게 가장 당당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고 막막하게 느껴졌던 지난날은 이제 안녕입니다. 이제는 아내와 손잡고 언제든 택시 타고 병원에 갈 수 있고 친구들에게 커피 한 잔 시원하게 살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경종이 되었길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노후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솔직하고 뼈아픈 시니어들의 현실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명에서 주택연금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한 정진수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